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 아, 예, 저 부산 사람입니다. 예. 아, 그러세요. 저도 부산이에요. 네. 저 부전동에 살았습니다. 예. 부전동에 사셨구나. 예. 저는 학교를 수정동에서 나왔습니다. 경남여고를 나왔습니다. 네. 예. 부산. 네. 음, 그냥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저 오늘 이제 저기 20세기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했던 거 내용 조금만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뭐냐? 제가 제일 처음에 근대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대, 가까운 시대. 이 가까울 근자에 시대 대자. 가까운 시대가 언제가 가까운 시대냐? 이렇게 모던이라고 부르는 이 근대가 언제냐? 그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근대라고 그러면 1500년대 이후를 얘기합니다. 그 1500년대 이후를 근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이전 시대를 나누는 게 보통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요. 근데 고대는 그냥 고대라고 부르지 않고 고대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중세는 중세 암흑기라고 딱 이게 뒤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고대, 중세, 근대를 나누는 기준은 오직 신입니다. 그냥 요 1000년 동안 중세를 지배했던 건 이제 기독교지 않습니까? 기독교. 근데 기독교인데 왜 암흑이냐? 이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암흑이라고 하는 거 밤입니다. 깜깜한 밤이요. 그리고 고대는 황금이 왜 따라붙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미술에서만 보면 예, 고대가 어디 갔나? 아, 이건 아주 최근에 근대의 사람들, 최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해석한 겁니다. 고대는 신이 지배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신이 지배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있다고 믿었던 중세하고 달리 고대는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비너스도 있고, 바카스도 있고, 신이 사람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신이 사람하고 비슷해가지고 뭐 술주정도 하고 뭐 사람도 잡아오고 재미 삼아서 사람도 죽이고 뭐 그런 짓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다양성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로 고대를 얘기하면 그리스를 얘기하는데 고대 그리스는 인문학이 발전해 있던 시대였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정치가 있어서 뭐라 그러니까 민주정치요. 뭐 그 사람들이 저기 광장에 모여가지고 아크로폴리스라는 데 모여서 서로 정치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만들어도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사람을 멋지게 만들었었는데 기독교가 유럽 사회에 전파되고 나서 이 고대의 전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예술 작품들, 미술 작품들은 그 우상숭배라고 완전히 다 금지시키고 다 부셔버리고 이렇게 딱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정치 같은 것도 정치 경제 모든 걸 다 기독교가 잡습니다. 주로 로마 교황청이 잡아가지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고 그리고 정치하고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억압받고 초라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이게 후대의 역사가들이 중세를 그냥 중세라고 부르지 않고 이 천년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시대라고요. 잠들어 있고 깜깜한 속에서 무지몽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근대 이후에 이제 기독교를 조금씩 벗어나면서 사람들이 이 중세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암흑기다, 깜깜한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1500년대 이후에 종교가 개혁되면서 아침에 해가 뜨고 햇빛이 비치면서 사람들이 깨어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걸 계몽주의라고 부르는 게 그거고요. 엔라이트먼트, 빛이 비친다. 잠을 깬다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과거의 고대 시대, 이미 그리스 시대는 인간들이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 시대를
고대를 황금기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을 붙입니다. 뭐 골든 에이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으네요. 이 서양 사람들 보기에 고대라는 건, 이제 중세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의미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 텐데요. 뭐 그렇게 서양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가 많이 미움을 받았던 것 같으네요. 그리고 근대 1500년대 이후에 들어서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다시 인간들의 문화가 다시 꽃피는데 사실 이건 인간들의 의지로 꽃폈다기보다는 또 교황청이 저기 뭐냐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그 신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미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거에 중세 시대에 금지됐던 것들이 막 깨어지는 시대가 15세기입니다. 15세기 중 이제 중세에서 금지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풀려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술이 이때부터 대충 시작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양 해화에서 모든이라고 하면 대충 1500년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의 천재들이 나와서 그림을 완성하는데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이시지 않죠? 이거 너무 작죠? 잠깐만요. 180도. 안 돌아가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낫겠네. 지금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환영주의라 그럽니다. 15세기에 완성된 거. 유럽 사회에서 성당이나 교회 가면 천장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이 환영주의가 마치 하늘에서 구멍이 뚫려 가지고 천국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일루저니즘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진짜로 그게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이 사람들 15세기 이후에 주된 목적이었고, 이렇게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몸들이 짧아 보입니다. 이게 단축법이라 그러고 명암이라는 거, 이렇게 빛이 막 들어오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 명암법이라는 걸 이용하고 진짜 같이 보이기 위해서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걸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게 중세까지 미술의 특징이었습니다. 이걸 극복한 게 이제 근대의 미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얘기할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쇠잔느 얘기하다 말았죠. 쇠잔느 이야기. 저 너무 많이 뛰어났네, 이제. 예, 근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1500년대 이후 들어오면서 마네 같은 사람들, 모네 같은 사람들이 과거의 전통을 극복하고 부정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내는 게 1800년대 중입니다. 1500년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쭉 르네상스 시대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미켈란젤로가 완성해 놓았던 그 완벽한 몸매의 원근법의 투시의 명암의 그런 그림들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이 시대부터 서서히 그림이 깨지는데 이 시대까지도 그래도 미술이라는 건 아직까지는 사회를 반영합니다. 이 미술이라는 게 목적이 과거에는 왕을 찬양하거나 신을 찬양하다가 이때 들어오면서 이제 왕과 신을 찬양하지 않고 생활 주변에 일상생활 주변에 보통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미술의 틀이 깨지기 시작하고요. 그림 그리는 방법은 일본의 우키요에 판화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이렇게 명암도 무시하고 원근법도 깨트리고 그리고 과거의 관념적으로 이렇게 그림의 주제에서는 경건하고 신성하고 좀 점잖아야 되는 것들을 막 깨트리고 있는 게 인상파 화가들입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과거의 전통을 부정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막 계속 깨나가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후반쯤 가면은 이제 신인상파, 새로 후기인상파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전에 이 앞에 전기인상파들은 사회의 관념이나 도덕성 같은 걸 공격했다면 이 사람들은
미술가들 내부의 문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미술가들이 그림 그리는 전통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아주 신성한 작업이기 때문에 몇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며칠에 걸려서 몇 년에 걸려서 천천히 하나하나 신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려야 맞는데 보통 그림 하나 주문하면 몇 달 동안 그려가지고 갖다 주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붓터치를 남긴다든지 색깔을 자연에 없는 색깔을 쓴다든지 아주 얇고 표피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요. 이상적인 걸 그릴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저기 이때 제일 큰 특징이 이 표현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올 얘기인데요. 이 어디 갔냐? 저 표현주의 작가들이 잘 나가지고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방식입니다. 표현주의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인상파 화가들이 과거의 관습과 전통을 깨뜨리는데 집중했다면 이 후기에 온 사람들은요. 앞에 화가들은 사회를 공격했다면 이 뒤에 있는 화가들은 자기들 선배 화가들을 공격합니다. 미술의 문제, 미술 내부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사람을 왜 사람같이 그려야 되나 뭐 이렇게 아니면 색깔은 왜 이렇게 얼굴에는 살색을 발라야 되고 살구색을 발라야 되고 하늘은 왜 파래야 되나 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색깔을 짐승같이 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수파라는 이름을 얻고요. 이 그림을 제 마음대로 그립니다. 이제 미술의 전통이 깨졌습니다. 아까 제가 후다닥 보여드렸던 미켈란젤로의 전통이 여기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몸을 멋지게 우아하고 완벽하게 그리려는 노력도 없고요.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이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렇게 배경도 하늘도 땅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화가의 감정입니다. 마음 상태예요. 이제 전통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양의 1800년대 이때 음악들도 그럴 겁니다. 아마 과거의 음악이라는 건 이렇게 잔잔하게 시작해서 도입부가 있고 전개가 있고 막 격정적으로 흘러가다가 마지막에는 또 그거 기승전결이 있다 그러니까 끝에는 또 조용히 마무리 짓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지루하고 막 졸려가지고 앉아서 화품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 1800년대 후반에 오면은 작가들이 기존의 음악 질서를 깨트리고 막 처음부터 갑자기 막 시끄럽게 한다든지 격정적으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음악의 주제에서 사랑을 노래한다든지요. 그 사회 그 작가의 내면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옵니다.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합니다. 이걸 표현주의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네가 뭐라고 할 거냐? 약간 그렇게 갑니다. 그림들이. 전형적인 게 이런 것들요. 과거의 그림이라는 건 그냥 사회를 반영하는 거였고 아니면 사회를 비판하든지 사회를 반영하든지 언제나 화가의 관심은 화가 바깥에 있었습니다. 사회에 있었습니다. 만에 모네도 사회를 비판하거나 사회를 반영하거나 어쨌든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 관람자, 이게 관객들을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낄까, 이 사회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시대로 오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러질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 이제 그림에 대해서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네가 뭐라고 할 거냐 그렇게 갑니다. 이 고호도 대표적이죠. 이 사람은 그림 팔 생각이 없습니다. 화가란 사람은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림 팔 생각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 고흐가 그린 그림들 장수를 세알려 보면요. 거의 죽기 전까지 굉장히 화가가 늦게 됐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그렸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립니다. 그림을 하루에 한 장 그리려면 제대로 그릴 시간이 없겠죠. 대충 그립니다. 대충. 지가 이렇게 약 먹고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 있을 때 기분이 막 흥에 넘쳐 있을 때 그 기분을 막 갖다 그림을 쏟아 놓습니다. 그걸 표현주의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미술이 점점 원형이 깨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어브스트랙트라는 거예요. 추상 미술이 등장하는 과도기이기도 합니다. 추상 미술이라는 거예요. 추상 미술이라는 게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걸 추상 미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작가가 그리고 싶은 거. 과거에는 나라에서
신이 저기 교회에서 왕이 그려야 할 주제를 정해줬다면 이때부터는 작가가 스스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주제를 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잔느고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세잔느가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건 미술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서양에서 그 철학이 어려워진 건 칸트 이후라고 합니다. 칸트 이전에는 저기 신이라는 건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데는 신이 있다고 전제해 놓고 막 모든 걸 해석하니까 이렇게 뭐 아주 깔끔합니다. 단순합니다. 이렇게 신의 뜻이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칸트라는 사람이 1500년대 등장해가지고 순수 이성 비판,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진짜 순수하냐 뭐 그런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갑니다. 분석을 합니다. 뭐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만 막 따지고 들어가고 분석하고 정말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 고민을 하는 게 이게 근대의 특징입니다. 인간들이 고민하고 신이 있나 없냐 막 따지고 들어가는 거 이게 근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좀 이따가 뭐냐 이렇게 데카르트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가 데카르트인 것 같습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한 말이 뭐였죠? 잘 모르겠네 그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제일 유명한 그 사람의 명제거든요. 생각하는 게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인간이라는 게 스스로 생각해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는 거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 인간 이성이요. 인간들이 계속 끊임없이 중세 이후로 끊임없이 신을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의심하고 막 이렇게 공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 뭐냐면 저기 하나님이 제일 처음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입에다가 숨을 후 불어넣었을 때 인간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성이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숨을 불어 넣어줘서 영혼이 생겼잖아요. 그 영혼이 이성이고 인간이 신에게 받은 특성입니다. 이성이라는 것. 생각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게 동물과 인간이 다른 특징이라고 봅니다. 이성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금방지게 스스로 창조한다고 얘기하죠. 창조,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을 쓰는데 요 시대가 제일 그 특징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인간의 이성, 자기의 정신으로 세상을 재창조한다. 얘기가 자꾸 장황하고 막 거창하게 흘러가는데 요 시대 이후로 미술가들이 욕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트주의라고요. 잘났다, 똑똑하다. 니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막 이렇게 막 욕먹는 이유가 미술을 너무 어렵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설명하기가 곤란한 부분인데 이 세잔느라는 사람은요. 사회에 관심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고민한 건 오직 사과입니다. 사과의 본질을 찾겠다. 이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데 이건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그걸 고민하고 싶으면 화가의 주제가 사과가 된 겁니다. 꿈을 그리겠다 그러면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꿈을 그리겠다면 꿈을 그려도 되고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평가할까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고우같이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같이 그릴까 사람들한테 그림이 잘 팔릴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술 그 자체를 추구하겠다라고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이때부터 아주 골치 아픈 시대입니다. 이 그림들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인간의 그 이성, 인간이 스스로 신의 영역에 막 도전하는 그런 게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스스로 뭔가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오늘은 여기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하고 미국 얘기 좀 하면 시간 다 갈 것 같은데요. 1800년대 중반에 1853년이었나 57년이었나 까먹었네요. 그 런던에서 하이드파크에서 전에 수정궁 박람회 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정궁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때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보다 훨씬 크게 지었다고요. 훨씬 크게 짓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시해가지고 팍스톤이라는 사람이
철골과 유리로 된 건물을 짓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과학 기술을 자기들의 국력을 과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30년쯤 있다가 이제 파리에서도 엑스포라는 걸 개최합니다. 제가 얘기가 훅 뛴 것 같지만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앞에 세잔느랑 고호 나오는 그 시기랑 같은 시기입니다. 지금 1887년에서 89년까지 프랑스가 조금 늦었네요. 파리에서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 엑스포라는 게 그 국력을 과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물건들, 희귀한 물건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전시를 하면서 자기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는 행사가 이겁니다. 유럽 각국에서 손님들이 와가지고요. 이때는 이미 기차가 다 나아져서 해외 여행이 가능할 때입니다. 유럽 내부에서요. 그리고 프랑스랑 영국은 전 세계의 막 60%, 70%의 땅을 식민지로 다 개척하고 있을 때입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땅을 막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을 때이기도 합니다. 파리에서 이제 엑스포를 개최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탑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또 아마 저기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탑일 겁니다. 근데 이 탑은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탑의 이름이 에펠탑이 됐습니다. 이 에펠탑의 역할은요, 이렇게 멀리 보시면 이렇게 이 박람회장의 입구입니다. 정문입니다. 이 밑에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요 밑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건 박람회장의 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건물 보시면 이게 도움이 올라가 있죠. 그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 도움. 이 도움이라는 건 터키에 가보시면 아기야 소피아 하기스 성당 도움 이게 저기 둥글게 지붕 말아 올리는 거기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 때부터 기독교 교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도움이라는 건. 과거의 역사적인 건축의 전통이 아직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도움도 있고요. 여기 아치도 있고 건물이라는 건 당연히 돌로 쌓아 올리면서 여기 돌 기둥에도 장식하고 위에도 장식하고 끝부분에도 장식하고 이 건물을 지을 때 보면 돌을 쌓아 올리면서 막 여러 군데 계속 장식하는 전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전 시대 이후부터 쭉 이어져오는 서양의 건축 전통이니까요. 근데 뜬금없이 에펠이라는 사람이 이런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그냥 철골로만 지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철골 탑을 지었네요. 이 탑을 짓고 나니까요. 이 파리의 지식인들이 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와, 저 흉물스러운 거, 저 몹쓸 거, 저거 제발 좀 없애줘 하고 막 욕을 합니다. 새로운 과학의 시대, 미래를 나아가는 최첨단의 철골로 저렇게 큰 건물을 지었으면 와,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되게 싫어합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소설가인가요? 에밀 졸라인가? 맞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특히 탑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 탑 아래에 카페가 있나 본데 이 카페에 들어가서 차를 즐겨 먹었다는데요. 이 탑을 싫어하면서 거기를 찾아간 이유가 파리에서 이 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소는 여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깁니다. 여기에 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탑이 안 보이겠죠. 그 정도로 탑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 파리의 귀족들이 탑을 싫어한 이유가 그 전에 그 조선시대 말씀드렸나요? 한글 나오니까 양반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수정궁 박람회 때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영국 귀족들이 그 새로 기계 문명 시대 기계로 만들어낸 물건들을 되게 싫어하고 옛날 물건만 좋아했다고요. 이 귀족들은요 대부분 대지주고 큰 부자들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저기 아름다운 시절 또 까먹었다. 불어로 뭐라고 했는데 이 시대가 유럽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낭만적인 시절이죠. 과거에 유럽의 귀족들이 회상하는 그 영국의 노인들도 아직까지 그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갈 때 가장 강성한 시대를 그리워하고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그러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파리의 귀족들, 부자들은 너무 잘 나가고 좋습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보수적입니다. 근데 이 파리의 에펠탑이라는 건 굉장히 진보적인 탑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적인 탑입니다. 과학 기술이 대거 채용돼 가지고요.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높이를, 그것도 과거의 전통을 무시한 쇠로 쌓아 올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엔 싫죠. 미래가 막 다가오는 게 무섭습니다. 미래 사회라는 게. 이 탑을 부수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엑스포 끝나고 나서요. 이 주변에 엑스포 전시장들은 다 부셔졌지만 이 탑만 살아남았습니다. 파리의 상징이 된 거죠. 이 에펠이 만든 에펠탑이. 이 역사라는 게 그 당시에 훌륭하고 좋아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후대 역사가들이 그냥 그렇게 계속 이게 좋다고 재해석하는 겁니다. 저 에펠탑이 훌륭하다고 인정받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기계 문명을 상징하는 그런 탑이기도 하고요. 진보적이고 이 진보적이라는 건 진보라는 글자가 저기 나아갈 진짜 그런 보자입니다. 한 걸음 나아간다.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과거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진보라는 게 중요한 건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요. 과거에 자기들 왕을 목을 다 쳐버리고 자기들은 미래로 나아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이 진보적인 형태 예. 에펠탑을 후대 사람들이 계속 재조명해 주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 에펠탑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프랑스에서 새로운 아르누보의 버금가는 인상파의 버금가는 디자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박람회장이 보입니다. 거대합니다. 이렇게 박람회장이 거대하게 지어져 있지만 그 입구에는 큰 에펠탑이 세워져 있고요. 미래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상징물이 됐고요. 이때 이 상징물이 그 지난번에 수정궁 박람회가 중요했던 건 그 5만 장 정도 되는 유리를 생산하는 능력 그리고 쇠를 그렇게 뽑아내는 중공업 능력이요. 그 쇠를 뽑아낸다는 건 우리로 치면은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 포항 제철도 있어야 되고요. 쇠를 다듬는 기술이 그 정도로 있어야 되니까 이건 당시로서 최첨단 기술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게 되니까 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쇠의 특징이라는 게 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쇠는 잘 휘어집니다. 잘 휘어지기 때문에 쇠를 휘어서 만들 수 있는 것들 이게 요 시대의 이게 대표적인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미래의 미술의 특징이 됩니다. 쇠라는 건 이렇게 조각하는 것보다 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구부리는 거요. 이거 오르세 미술관인가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쇠와 유리로 만든 거대한 기차역에다가 뭔가 만들었네요. 에펠탑도 짓고요. 이게 박람회장인 것 같은데 아직 전통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1500년대에 지어졌던 바티칸궁 같은 것들은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위대하다고 그러는데요. 건물에 대해서는. 근데 이 1800년대 지어진 이 고전주의식 건물, 신고전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1800년대, 1900년대 이후에 막 좀 있으면 히틀러도 짓고요. 무솔리니도 옛날에 막 로마 시대 건축물 같은 걸로 짓고 합니다. 이걸 과거에 지어진 고전주의가 아니라 신고전주의, 네오 클래시시즘 그렇게 부르는데 이 건축물들은 되게 평가를 못 받습니다. 평가를 못 받고 나중에 다 부셔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때 이제 1800년대 중후반에 이 파리 박람회장에 많은 미술품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게 등장하냐면요. 시대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런 게 등장합니다. 이제 지금 몇 시나 됐지? 저 아르누보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르누보. 이게 뭐 부른 것 같은데 이게 아르가 예술이고 누보는 뉴라고 합니다. 뉴 아트. 1800년대 이게 시기적으로 대충 후기 인상파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르누보 미술이라는 게 이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요. 파리의 박람회장은 아르누보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미술가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뭔가 새로운 미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술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놀았습니다. 그냥 그 목마르던 떡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막 새로운 미래에는 이런 그림이 중요해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800년대 후반에 오니까 파리 박람회장에서는 아주 뜬금없는 물건들이 등장합니다. 사진들을 먼저 쭉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기 포스터입니다. 이게 알퐁소 무샤 얘기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알퐁소 무샤라는 사람이 만든 포스터를 그렸는데 이 미술 작품들이 조금 과거의 전통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기 인상파 시대 누구냐 로트렉 그 카바레에서 내놀다가 죽은 사람 그 로트렉이 그린 그림이랑 비슷한데요. 이 그림들이 보면 저기 인상파 미술하고 또 되게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 일본의 우키우에 파나 제가 몇 시간째 계속 그거 보여드렸는데 우키우에 파나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양하기도 합니다. 아웃라인을 까맣게 따고요. 이 만의 그림이랑도 비슷합니다. 아웃라인을 따고 얼굴을 평면적으로 칠하고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배경을 없애버렸습니다. 배경을 다연색으로 칠해버렸습니다. 이게 인상파 미술 화가들에게 특징이 그림에서 드러나네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느낌이 조금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구불구불한 곡선들입니다. 구불구불한 곡선과 이렇게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이따가 차차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알퐁소 무샤는 되게 유명합니다. 되게 유명한 아르노브 작가입니다. 이건 지금 그 뭐냐 파리 박람회장을 소개하는 포스터입니다. 포스트가 등장했다는 건 지난번에 그 뭐냐 로트렉 말씀드리면서 인상파가 로트렉 말씀드리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로트렉이 이 시대 사람입니다. 이 미술이라는 게 고고하게 화랑에서 있어야 되는데 화랑에 있고 살롱에 전시되고 화랑가에서 귀족들이 막 이렇게 그림을 논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귀족들만의 것이었는데 그림이라는 게 이제 길거리에 나붙기 시작하는 길거리에 나붙는 때가 이때입니다. 포스터라는 걸로 제작돼 가지고 길거리에 나붙으면서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길거리에다가 전봇대에다 붙이기만 하면 일반인들이 가서 그 포스터를 막 다 떼갔답니다. 일반인들은 미술에 접근을 못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인상파가 시대에 미술 포스터라는 게 막 제작돼서 길에 붙으니까 사람들이 떼가고요. 인상파가들이 또 나중에는 그 길에서 앙대팡당전 길거리에다가 그림을 쫙 깔아놓고 전시했을 때 사람들이 또 와 미술은 이런 거구나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착각을 했다는 게 원래 미술의 전통은 그렇지 않았는데 미술가들이 길거리에 나오니까 막 그 사람들이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요 그림들 특징이 보면 하나하나가 그 옛날에 일본 우키우에 판나의 느낌 단색으로 칠하거나 원색을 칠하거나 아웃라인을 다 따거나 배경이 없거나 투시가 없거나 공간감이 없거나 뭐 그런 특징들도 다 있고요. 그리고 이거 파다로 석판화라고 지금의 인쇄기로 그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 대량 생산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나올 미술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디자인에서는 특히 중요하고요. 이것도 물랑루즈 포스터네요. 이게 카바레장을 홍보하는 포스터입니다. 이건 누구냐, 이게, 툴루즈 로트렉 같은데요, 지금. 자, 이 그림도 앞에 그림들 특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까만색, 명암, 특징 없는 저기 뭐냐, 평평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명암이 튀어나온 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만네 그림 기억나시죠? 만네 피리 부는 꼬마. 까만색 아웃라인 따고 빨간 조끼 입고 까만 바지 입고 있는 딱 그 그림입니다.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고 원색들을 칠하고 공간감, 투시감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테이블 선이 있는데 선이 구불구불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모양이 이상하죠. 그리고 투시가 소실점이 이렇게 화면 밖으로 빠진다는 건 서양 미술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림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그림들이. 그리고 이 붓글씨를 보면요. 이 글씨를 보면 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어라서 이 서양에서 글씨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글씨는 보통 성경을 필사할 때 쓰는데 성경책 과거의 성경책을 보면 책이 아니라 거의 미술 도판 같습니다. 이렇게
글씨에 장식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니까 글씨에 뾰족뾰족한 가시를 붙여가지고 나뭇잎을 붙이고 꼬리를 동글동글 말고 그 쉐리프라고 부르는데 글씨 끝에 뾰족뾰족 가시가 돋아나 있는 게 있습니다. 글씨를 굉장히 그림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새기는 전통이 있는데요, 펜으로. 근데 이 글씨가 보면 굉장히 뭉툭하고 못생겼습니다. 캘리그라피라 그러죠. 이게 동양화에서 온 전통입니다. 저 우키요의 파나, 동양의 붓으로 막 대충 글씨를 쓴 것 같은 느낌, 붓글씨로 글씨를 쓴 것 같은 느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 아르누보의 전통, 그 우키요의 파나에서 왔던 아르누보의 전통, 그거 뭐냐, 그 인상파 화가의 전통이 이 시대의 미술에 대부분 다 등장합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뭐 그냥 그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요 저기 평면적이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원색 칠하고 아웃라인을 진하게 따고 글씨가 울퉁불퉁하게 못생겼습니다. 이 시대의 미술을 이 시대의 이런 포스터 작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아르누보라고 부릅니다. 인상파 화가처럼 통틀어서 이게 디자인 쪽에서는 아르누보다 그렇게 부릅니다. 아르누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어로 그냥 뉴 아트입니다. 새로운 미술. 뉴 아트가 뭐가 새롭냐 그러면 이게 새롭다는 건 과거로부터 새로운 미술입니다. 과거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새로운 미술. 과거의 전통이 하나도 안 드러나는 그런 미술 형태를 이 시대 아르누보 미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페트 베렌스라는 작가인데요. 평면적으로 그린 거 있고 아웃라인 따고 그리고 이 시대의 또 미술의 특징이 구불구불한 곡선이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1800년도 후반에요. 이거 앞으로 돌아가서 이걸 말씀드릴게요. 아르누보라는 건요, 앞에 순수 미술 쪽에서 회화 쪽에서는 그 인상파라고 불렀고 디자인 쪽에서는 공예 쪽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미술을 아르누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1890년, 1905년이네요. 이게 인상파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물건 만드는 방식, 공예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새로운 미술이 등장하는 때입니다. 이 아르누보라는 건 과거의 양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양식을 찾는 게 아르누보고요. 그리고 주로 과거의 양식을 벗어난다는 게 역사주의, 클래식한 미술들을 벗어나는 겁니다. 에펠탑, 제가 계속 에펠탑 얘기했는데 에펠탑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펠탑이라는 게 과거의 전통이 눈꽃만큼도 안 드러납니다. 건축을 짓는 방식이라는 건 기단을 쌓고 돌을 쌓아 올려서 그 옆에 뭔가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붙여서 이렇게 하늘 높이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저 에펠탑은 그렇게 공들이지도 않고 쇠로 뚝딱뚝딱 조립해가지고 쭉 뽑아내는 거 아주 새로운 시대의 양식입니다. 이런 아르누보를 다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고요. 이 아르누보 미술 양식이 프랑스 파리에서만 유행했던 게 아니고 이 유럽 사회 전체에서 막 히트를 칩니다. 이 시대에 혁명이라는 게 그 파리, 영국, 런던 이렇게 한 도시, 한 나라에만 집중된 게 아니고 아마 이때 1차 대전 이전은 이렇게 지금 EU 같이 교통, 왕래가 자유로웠나 봅니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옆에 나라로 쫙 퍼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 프랑스 혁명이 또 유럽 사회로 쫙 퍼지고 그런 식으로 미술에서의 변화, 미술화가가 또 등장하면 유럽 사회로 쫙 퍼지고 유럽 전체가 다 동시에 움직였나 봅니다. 이때. 해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아르누보, 이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미술, 인상파 미술 같은 겁니다. 이 새로운 미술을 아르누보라고 불렀습니다. 불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아르누보라는 이름은 파리에 그 사무엘 빙이라는 사람이 아르누보라는 미술용품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간판 이름이 아르누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일에서는요 아르누보 미술 양식을 자기들도 막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 새로운 미술 시대, 미술 양식, 고전을 벗어나서 새로운 미술을 막 추구했는데 이 독일 사람들은 아르누보라고 안 부르고 유겐트 스틸이라고 부릅니다. 유겐트라는 게 젊은, 영이고 스틸은 스타일입니다.
스틸이라는 게 유겐트 스틸이라는 뜻은 우리말로 하면 청춘 양식입니다. 이게 좀 촌스럽죠. 청춘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청춘 양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젊음의 양식. 그러면 뭐가 젊냐? 혼자 젊은 게 아니라 과거의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쭉 중세 시대 이후로 쭉 흘러왔던 과거의 양식들은 늙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올드한 거고 새롭게 등장한 이 양식들 이게 인상파 미술이기도 하고 아르누보 미술 이 미술을 청춘 양식이다. 그래서 유겐트 스틸이라고 부르고요. 프랑스에서는 또 이 아르누보라는 말을 기마르 양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마르라는 건 이 헥토르 기마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마르도 있고 유겐트 스틸도 있고 뭐 리버티 양식도 있고 세세션도 있고 이게 다 뭐지가 아니라 다 아르누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누보는 그냥 인상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상파가 그냥 아르누보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아르누보 인상파는 순수 미술이고 아르누보는 그 포스터나 물건 만들 때 많이 이용됐으니까 디자인이다. 이 회화대 디자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이 아르누보를 리버티 양식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리버티라는 건 이게 자유지 않습니까? 자유 양식. 그러면 반대됩니다. 항상 과거의 중세 이후에 과거의 클래식한 고전주의는 자유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런 말도 되고 또 런던의 리버티 백화점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스트리아도 이때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1차 대전 전까지는. 이때 그 미술이 활발했는데 이 미술, 아른도보 미술을 세세이션이다. 세세이션, 영어로 하면 섹션인가? 자르다라는 의미랍니다. 자르다, 분리한다. 이 분리한다는 말은 또 어디서 왔냐면 과거의 역사로부터 분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역사 이 아르누보 미술과 인상파 임프레시즘의 공통된 주제는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과거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역사와 전통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하고 중세 봉건 사회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 보기에는 역사라는 것 과거의 앙셰레짐 과거의 역사는 아까 중세 암흑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암흑에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역사는 다 악입니다. 악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요. 뭐라 그럴까? 악습 어쨌든 버려야 될 전통입니다. 이런 게 등장한 이유는요. 얘기가 이게 좀 너무 거창해져서 그렇긴 한데 이 1800년대 후반이 신흥 자본가들 부르주아들이 막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왕이 이제 몰락하는 끝물이고요. 새롭게 등장한 부르주아들은 과거의 왕들이 누리던 역사를 안 좋아합니다. 아까 과거의 귀족들은 뭐라 그럴까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한글이 들어온 걸 안 좋아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신흥 사대부들은 과거의 이 표현이 맞나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주아들은 새로운 시대 졸부들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피도 한 방울도 안 섞였지만 그냥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번 상인들 신흥 부르주아들은 과거의 왕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를 거부했나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술이 등장하기를 바라면서 자기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술가들한테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요거요. 새로운 시대의 미술이 1900년대 이후에는 떠오릅니다. 이렇게 인상파 미술가들도 당시에는 욕만 그렇게 먹다가 살아생전 욕 먹다가 죽고 나서 1900년 이후에 막 각광받습니다. 신흥 자본가 계급들이 이게 정말 새로운 시대의 미술이지 하고 띄워주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전통이 살아있는 것 이런 것들 아마 몰락한 왕족들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미술이니까 자기들 시대의 미술이니까 이런 미술들은 가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오클래시시즘 다 부셔버리거나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안 해줍니다. 이게 미술이라는 게 정말 그 시대에 훌륭하고 위대해서 후대까지 전달된다기보다는 후대에 계속 끊임없이 재평가받는 겁니다. 재평가받아서 에펠탑은 후대에 평가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부셔지고 없고 얘네들만 살아남습니다.
이 새롭게 등장하는 계급들, 자본가 계급들이 제 계급들의 시대가 오면서 이 과거의 역사와 전통이 싹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술, 이 망나니들이 만들었던 작품들이 후대에는 위대하다고 떠오르는 겁니다. 이 시대 이후부터 이제 미술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냥 감동을 주지 않고 막 어렵게 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누보 시대, 이 시대 1800년대 후반 철이 가장 중요한 산업생산 재료인데 이 철이 미술이라는 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쭉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공예품들 좀 보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빨리 나왔나요? 이거 다음 주에 볼게요. 이거 그리고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자, 제가 훅 건너뛰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와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1800년대 후반입니다. 딱 이 시대에 얘기할 게 정말 많은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가 중요한 게 20세기로 넘어오는 때입니다. 계몽주의가 꽃을 피던 시기이기도 하고 과거의 세력이 무너지는 때이기도 하고 세기 말이기도 하고요. 과학과 기술, 영국 산업혁명 이후로 과학기술이 꽃을 피는 시기이기도 하고 딱 식민지 1차 대전 일어나기 조금 직전입니다. 1914년 1차 대전 직전이기도 하고 객변기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벨레 에포크, 유럽이 굉장히 잘 살던 시대입니다. 신흥 자본가 계급들이 식민지를 개척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살던 시대입니다. 미국은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때가 미국은 아직까지 역사와 전통도 없는 이 쌍놈의 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극복할 과거가 없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얘네들은 자기들이 부셔야 될 기존의 왕조나 신 같은 게 없는 상태죠. 자기들끼리 이제 유럽을 흉내내느라고 왕을 뽑자 그래서 대통령 뽑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1873년에 등장한 이 권총 사무엘 콜트라는 사람이 만든 권총인데요. 이 권총이 되게 이후에 많이 재조명 받는 총이기도 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이게 뜬금없이 나타났냐면 Yeah, cheese. 예? Yeah, I'm just going to go and put my old clothes on, and I'll come back. 저한테 하신 말씀 아시죠? 예, 이게 미국에서는요, 이제 물건을 만드는 전통이라는 게 유럽과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합리적인 형태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1870년대 후반, 70년대인데 아까 파리 박람회 할 때가 1800년대 후반이었죠. 인상파 등장할 때가 이때고 미국에서는 장식과 뭐 이런 것들, 관습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처음부터 물건을 만들 때 기계 생산에 적합하게 합리적인 형태로 물건을 만듭니다. 물건에서 합리적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이 총이 어떤 거냐면 규격 제품으로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데요. 규격 제품이라는 거, 스탠다드화되어 있는 것들이 등장한다는 건 너무 지금으로서는 당연한데 이때는 이게 처음 시도됐나 봅니다. 여러 총의 부품들을 장인들이 총을 하나하나 만들면 그럴 수가 절대 없는데 이건 대량 생산된 총이기도 하고 총의 몸통을 여러 개 이것저것 바꿔서 끼우면 서로 호환이 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뜬금없이 그냥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나 등장할 법한 합리적인 형태의 물건을 이 187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했나 봅니다. 규격 제품이라는 게 이때 등장을 하고요. 제가 또 전에 대충 말씀드렸는데 1871년 시카고에서는 건축이 대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건축이 갑자기 대변화가 일어난 게 5대5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흑간에서 일어난 불이 도시의 3분의 1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시카고는 순식간에 빨리 건물을 재건축해야 되는데 유럽 사회처럼 앉아서 이렇게 돌 구해 와가지고 돌을 쌓고 조각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 파리에서는 장식으로 멋으로 에펠탑을 세웠다면 시카고에서는 철골 구조가 아주 합리적인 실용적인 이유에서 올라갑니다. 빨리 집을 지어야 되니까.
빨리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돌 쌓을 시간도 없이 그냥 곧바로 철골 구조로 그냥 집을 쫙 올립니다. 그리고 고층 빌딩, 마천루가 등장한 이유는 이미 자본가 계급들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집을 2층으로 짓는 것보다는 5층으로 짓는 게 훨씬 더 집세가 많이 나옵니다. 집세가 많이 나오고 5층보다는 100층으로 짓는 게 집세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아래층에는 창문을 넓게 뚫고 위에는 작게 뚫고 막 그럴 필요 없이 창문을 똑같이 뚫어버리면요. 평면을 똑같이 네모로 만들고 똑같은 창을 뚫어버리면 모든 방을 똑같은 값에 세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당연한 게 아주 최근의 얘기입니다. 고작 150년 전 얘기네요. 유럽에서는 이런 건물 아직까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형식을 지키느라고 정문은 크고 들어가면 중앙에 복도가 있고 양옆으로 회랑이 있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고 아주 고리타분한 시대입니다. 그쪽은 아직까지 고리타분하고 위에는 도움을 올리고 있고 창문에는 또 박공을 올려서 사람들 손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 많이 걸리는 그런 건물 짓고 있을 때에 미국은 이미 기계도 있고요. 전기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장식을 제거한 합리적인 건축물을 짓습니다. 이 총하고 똑같습니다. 총이 뭐 신한테 바칠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뭐 하러 그러면서 그냥 싸고 질 좋고 튼튼한 물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현대 사회의 디자인이자 예술이죠. 이제 건축도 최대한 빨리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장식이 조금만 남아 있네요. 지금 제가 재벌을 못 준다 그랬나요? 1층, 2층에는 아직 돌로 쌓은 흔적의 느낌을 조금 줬습니다. 근데 실제로 돌로 쌓은 게 아닌 게 안에 철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럽 사회의 전통과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이 지붕에도 그냥 양옥처럼 자르지 않고 장식을 조금 하긴 했네요. 어쨌든 여기 다 비어 있고 똑같은 창문을 내고 똑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최대의 효율성을 노립니다. 유럽 건축이 아래쪽으로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것, 뾰족해지는 것, 그런 건축 양식을 따를 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늘을 이렇게 칼로 딱 잘라버렸죠. 이렇게 마천루, 마름질한다 할 때 마고 하늘 천자를 해서 하늘을 칼로 쭉쭉 잘라냈다는 의미로 마천루 건축 그렇게 부르는데 최대의 공간 활용을 위한 건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값싸고 빨리 짓기 위해서 철골을 이용하고 그리고 창문을 넓게 내가지고 이게 시카고에서 이 건물들이 유행을 하면서요. 시카고 학파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현대 건축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늘 높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하늘을 잘라낸다. 그래서 스카이 스크레이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시카고에 가면은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그 시어스 빌딩이라는 까만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또 굉장히 유명한 건축의 그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법칙, 그 공법, 커튼홀 구조라는 겁니다. 커튼홀. 유럽의 건물들은 지금도 영국은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골조를 쌓아 올린다 그럽니까 집을 영국 지금은 안 그러나요? 그런 게 이게 철골이 기둥으로 들어가면 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벽이라는 게 필요가 없이요. 그냥 벽은 커튼의 역할, 벽은 햇빛을 가려주는 커튼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등장하는 건물의 이름을 커튼홀 구조라고 부릅니다. 철골 구조물. 철골이 기둥을 했기 때문에 벽은 있으나마난 이 벽돌들은 다 장식입니다. 사실은 그냥 이 벽은 기둥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장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튼의 역할을 하는 벽이다. 그래서 커튼홀 구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여기는 더 없어졌죠. 1896년인데 아주 현대 건축물이 등장했습니다. 미끈합니다. 빠져있고 창문이 넓게 빠집니다. 유럽에서 창문을 넓게 못 뽑았던 건 기둥에 철골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랬던 거고 이때부터 시카고에서 철골로 집어넣은 건물들을 뽑아내면서부터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좀 약간 뭐라 그럽니까? 저 역사와 전통이 없는 나라, 막 실용적인 거 곧바로 그 실용주의로 넘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술을 만들 때 관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관습이 없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 자동차 최초의 자동차는 포드가 아니라 저 벤츠입니다. 벤츠가 200년 전부터 자동차 회사를 했고요. 휘발유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만들어냈는데 이 유럽에서 이 자동차라는 건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그래서 차는 저기 뭐라 그러나 귀족들이나 타는 거, 부르주아나 타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차라는 건 장인이 만듭니다. 지금도 그 이태리 자동차는 뭐 람보르기니 그런 거 2억 3억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물건을 손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손으로 만들어서 한 땀 한 땀 장인들이 가죽 꼬매고 그 규격 쇠 깎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값이 올라가고 장인들이 모여서 만들다 보니까 이 물건을 대량으로 못 만듭니다. 손으로 만들다 보면. 그래서 뭐 1년에 뭐 100개 만들면 값이 또 올라가고 그런 식입니다. 일반인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차를 만드는데 이 포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동차를 민주화시키겠다. 민주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 1800년도 후반 마르크스가 등장하고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날 때쯤에 이 포드도 약간 사회주의입니다. 해서 빨갱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뜬금없이 물건을 민주화하겠다. 자동차를 민주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동차라는 건 귀족의 물건인데 나는 자동차라는 걸 일반 셀러리맨이 두세 달 월급만 모으면은 살 수 있는 값싼 차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요겁니다. 컨베이어 벨트. 차라는 건 만들기 어려운 건 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얼마 없기 때문인데 이 기술자가 필요 없는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분업화 시킨다 그러니까 그 기술자들이 몰려서 정밀하게 쇠를 깎고 다듬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일을 다 쪼개버립니다. 일을 쪼개서 이 사람은 볼트를 넣으면 이 사람은 볼트를 쪼고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에 조립을 하고 착착착착 나아갑니다. 이 볼트를 쪼는 사람들, 여기 조립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 차의 구동 원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몰라도 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어버립니다. 이게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서 가능했는데요. 일을 분업화시키고 일을 잘게 쪼개서 한 사람한테 한 가지 일만 시키면 이 사람은 볼트 꽂는 데는 도사가 되고 이 사람은 조립하는 데 도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벨트가 쫙 흘러가는 끝에는 자동차가 착착착 찍혀 나오는 겁니다. 현대의 공장이죠. 지금 시대의 공장이요. 근데 차를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차에 있는 장식을 몽땅 다 걷어내는 겁니다. 아까 건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미국은 역사와 전통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없습니다. 유럽은 계속 과거를 타도하고 타파하고 뒤집어 풀려고 노력하지만 미국은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이 차를 값싸고 질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값싸고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손 많이 가는 장식부터 없애버립니다. 장식을 싹 다 걷어내서 그냥 쇠가 그냥 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뭐냐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싸지는 물건 그거 이유가 색깔 칠하고 꽃 그리고 나비 그리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죠. 색깔도 싹 다 없애버립니다. 까만색의 장식 없는 차를 이 사람들이 기계처럼 세워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찍어내면 이 무식쟁이들 전문가가 아닌 기술공이 아닌 무식쟁이들 일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차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짓고 그리고 대량으로 찍어서 값을 확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요즘도 월급을 한 두세 달 모으면 차 한 대 살 수 있죠. 이 시대에 이미 그걸 시작을 합니다. 포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공장 방식을 포디즘이라고 부릅니다. 예술품, 가구의 물건이라는 건 장식하고 꽃 그리고 새 그리고 했는데 이 포드라는 사람은 아주 의외의 이유로 자동차 왕국을 만든 이 포드라는 사람은 값을 싸고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장식을 제거하고 색깔을 제거하고 기능적인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을 자동차 왕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됩니다. 포드가.
이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탔던 차도 이 차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요. 몇 천만 대를 팔았고 이 차가 나중에 1930년대까지 모델 체인지 없이 계속 갑니다. 포드 T형 1927년까지. 요즘은 차가 한 대 나오면 모듈이 3년 갑니다. 근데 이때는 이렇게 몇 년 갔나요? 거의 30년, 20년 갔네요. 이 까만색 차가 전 세계를 통일해 버립니다. 그냥 장식도 없고 시커먼 차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부품들이 하나하나 규격화돼 가지고 고장 나면 갈아 끼우면 됩니다. 고장도 안 나고요.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근대 사회의 물건 만드는 방식을 포드라는 사람이 확 뒤집어 엎어 버립니다. 이제 이게 미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먹었는데 유럽에서 1897년, 1800년대 후반은 아까 아르누브라 그랬잖아요. 뉴아트, 새로운 미술. 이 나와서 과거의 역사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시대의 미술을 만들겠다고 막 떠들어대던 시대. 그 철의 시대이기도 하다면 미국은 아주 의외의 이유로 자기들은 역사와 전통이 없으니까 엎을 게 없습니다. 대신에 대량 생산하고 규격화하고 값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아주 상업적인 이유로 새로운 시대의 건물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대의 예술을 이 사람들이 서서히 탄생시켜 나가는 중입니다.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데가 1900년대, 2000년대로, 1900년대로 넘어가서입니다. 제가 다시 대신 넘겨버렸네요. 선생님 숨 좀 쉬세요. 숨 좀 아, 쉬셔야 돼. 어쨌든 그래서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오늘 거 제가 많은 양을 막 달리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